네,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께 거래적 화폐 수요, 예비적 화폐 수요, 투기적 화폐 수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중에 거래적 화폐 수요는 가까운 장래에 예정 또는 예상된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급을 행하기 위해 지금 목화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래의 다운표를 쳤죠. 거래 범위를 나중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거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래를 여기서 말하는 거래라고 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투기적 화폐 수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demand for idle money다. 노는 돈, 쉬는 돈, 유휴의 돈, demand for idle money.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결국 거래적 화폐 잔액이 있으면 거래적 화폐 잔액으로 화폐 시장 균형 상태에서도 거래적 화폐 잔액은 존재하니까 그 거래적 화폐 잔액들로 화폐 경제가 필요로 하는 제반의 거래들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저한테 반격을 해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2차 공격, 재반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적 화폐에서 말하는 거래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는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경상적 거래가 있습니다. 경상적 거래. 경상적 거래도 조금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상적 실용재 거래. 일상적 실용재 거래. 일상적 실용재 거래는 예를 들어서 가게일 경우에는 뭐 의식주 행육락이라고 그러죠. 뭐 입고 또 주거 생활도 하고 먹고 그다음에 어디 움직이고 그다음에 또 레저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교육에 쓰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식주 행육락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화나 용역들을 구매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일상적 실용재 거래. 그러니까 가게가 하는 부분이 있고, 케인즈가 말하면 인컴 모티브죠. 가게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게도 바이 가게라고 했을까요? 네, 가게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업들이 하는 부분이 있죠. 네, 가게가 소득으로. 그러니까 이건 인컴 모티브죠. 케인즈가 얘기하는 인컴 모티브. 그 다음에 기업들도 생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하고 또 유통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일상적 실용재들을 노동도 구매하고, 그죠? 네, 노동도 구매하고 또 뭐 부품, 원료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이런 거래. 이런 것들을 이제 케인즈는 비즈니스 모티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략. 일상적 실용재 거래가 있고요. 요거는 내가 이렇게 괄호를 쳐야 되겠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우리가 뭐 이자 지급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경상적 거래입니다. 굳이 이자 지급 등이죠. 이런 건 뭐 이자 배당 뭐 이런 것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경상적 거래인데요. 뭐 이건 별로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되시지만 아무튼 일상적 실용재 거래가 경상적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경상적 거래할 때 여러분들은 일상적 실용재 거래를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가 경상적 거래가 있고요. 경상적 거래. 두 번째가 이제 상환적 거래가 있습니다. 상환적 거래. 이런 건 이제 경상거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원금 상환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원금 상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환적 거래입니다. 원금 상환하는 것들, 상환적 거래.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래가 있냐면 금융증권 거래, 금융증권 거래. 금융증권 거래는 뭐 결국은 투자하는 거죠. 금융 투자하는 거죠. 금융증권 거래도 이를테면은 채권 거래가 있고 채권 거래, 주식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금융증권 거래는. 그 다음에 이제 실물자산 거래가 있습니다. 채권 거래나 주식 거래 같은 게 금융 거래.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부동산 거래 같은 거죠. 부동산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래는 트랜잭션이라고 할 때 거래는 크게 트랜잭션즈라고 할 때 거래는 크게 경상적 거래
그냥 여러분께서는 일상적 실용적 거래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상환적 거래는 굳이 뭐 복잡하면 얘는 그냥 빼도 됩니다. 예, 빼기로 합시다. 그냥. 예, 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증권 거래, 실물자산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연 거래 중에 케인즈가 말하는 거래적 화폐, 거래적 동기한 화폐수라고 얘기할 때 그 거래는 어디까지냐?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케인즈가 말하는, 그리고 기존 경제학이 화폐 수요라고 얘기할 때 거래적 화폐 수요에 해당하는 거래의 범위는 여기까지만 포함됩니다. 이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케인즈의 화폐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까운 장래에 이 경상적 거래 내지 일상적 실용재 거래를 행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의 양이 거래적 화폐 수요죠. 예. 그러면 화폐 수요를 하기 위해서 투기적 화폐 수요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이들머니에 대한 거니까, 아이들머니에 대한 수요니까 그거는 주머니 속에 보유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예비적 동기화 화폐 수요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일상적 실용재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이라고 칩시다. 100만 원.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필요로 한 돈이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인데 저한테 어떤 일이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갖고 저한테 2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존재하고 있는 돈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팔았다거나 채권을 팔았다거나 아니면 이 주식을 팔고서 저 주식을 옮겨 타는 과정에서 하여튼 어쨌거나 저한테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은 100만 원이고요. 수요하는 돈은 쉽게 말하면 이 동기에 의해서 수요한 돈은 100만 원이고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돈은 200만 원을 칩시다. 그러면 저는 1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 화폐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화폐는 기본적으로 이자가 안 붙고 수익이 안 붙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없거나 혹은 거의 없거나 수익 같은 게 없죠. 화폐로부터의 수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왜 화폐를 보유합니까? 수익 생기는 채권 같은 걸 보유해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제가 지금 화폐 수요입니다. 화폐 수요. 저의 화폐 수요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돈은 이만큼이에요. 이게 지금 저의 실제 보유량이죠. 실제 보유량.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화폐 공급이죠. 화폐 공급. 실제 보유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필요로 한 돈이 이만큼인데 저한테 지금 가외로 이만큼의 돈이 있어요. 제 수중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대로 화폐 형태로 보유하면 손해죠. 그죠? 손해입니다. 그래도 이자 받는 데 써야 되잖아요. 이자나 배당받 이렇게 받는 수익 내는 자산을 자산으로 이걸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게 낫죠.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채권이나 주식 또는 이게 금액이 아주 클 수도 있겠죠. 부동산 구매를 하는 거죠. 매입을 합니다. 매입. 이 돈으로. 그러면 결국은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의 거래는 뭐예요? 이걸 뺀 거래들이죠. 그러니까 거래적 동기에 의한 거래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상적 거래입니다. 경상적 거래와 상환적 거래, 경상적 거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편하게 그냥 일상적 실용재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실용재 거래. 그러면 거래적 동기에 의한 이 거래의 범위는 결국 이겁니다. 우선 기존 경제학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동기에 의해서 화폐를 보유하고 싶어 하는데
100만 원을 보유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저한테 200만 원이 제 수중에 지금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0만 원, 이 부분은 가외의 거죠, 가외. 일종의 가외죠, 가외. 가외로 지금 보유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해야 되겠죠. 뭘로 처분해요? 채권 거래나 주식 거래나 부동산 거래를 해갖고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현금 내지 화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저한테.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가외. 그러니까 초과분의 이 부분이, 이 제가 이렇게 빗금 쳐놓은 부분이 쉽게 말하면 이게 초과분의 화폐다. 초과분의 화폐.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죠. 초과분의 화폐. 초과분의 화폐인 겁니다. 초과분의 화폐. 그러면 여기서 딱 직관적으로 여러분 알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의 거래는 결국 경상적 거래, 일상적 시험제 거래구나, 이렇게.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에 해당하는 그 거래는 경상적 거래고, 나머지 금융증권 거래나 실물자산 거래에 쓸 화폐 잔액 어떤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럼? 수요되는 화폐 잔액인가요? 아니죠.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화폐 잔액. 빗금 친 부분. 초과분의 화폐. 가외의 화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다른 자산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화폐. 맞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딱 직관적으로,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채권이나 주식 또는 부동산 거래에 쓰고자 하는 돈은 이거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셨다면 올바르게 인식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존 경제학은 사실 이렇게, 기존 경제학에서도 거물급 경제학자들이 있죠. 거물급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잊고 있는 게 이런 거래에 쓸 화폐가 결국 이거구나라는 것을 중점을 두고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할 때의 거래가 이거고, 나머지 초과분의 화폐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초점을 못 맞추고 계신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께 반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반격하는 게 아니고 기존 이론에 대해서 반격을 하겠습니다. 자, 만일 사리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기존 경제 이론이 만약에 거래를 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다 거래적 동기에 하는 거래는 전부 다 포함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세요, 진짜. 제가 학창시절부터 여러 교수님들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토론 혹은 논쟁 같은 걸 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그냥 뭐 거래면 모든 게 다 거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계십니다.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시는 혹시 경제학 교수님들, 제가 너무 기존 경제학을 공격한다고 이렇게 나무라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제가 외롭게 투쟁하는 과정에서 저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02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거래적 동기에 의한 이 거래의 범위에 전 범역의 거래들을 포함시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요, 거래의 전 범역을 다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초과분의 화폐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자, 한번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403페이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가 있다고 할 때, 지금 이런 경제주체입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가 있다고 할 때, 그럼 이 경제주체는 자신의 화폐 수를 초과하는 이 초과분의 화폐를 자신의 경제적 선택에 따라 처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은, 이거 처분할 건데, 이러한 처분이 불에 태우거나 휴지통에 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처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혹은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형태를 취할 겁니다. 채권 거래나 주식 거래나 부동산 거래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이걸 처분하는 과정이
그죠? 네. 그러면 그 대상이 일상시용제든 금융증권이든 실물자산이든 그리고 목적이 이자지급이든 원금 상환이든 말이다. 하여튼 뭔가 내가 지금 보유하고자 하는 건 이만큼인데 이게 더 많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적어도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 일상적 시정적 거래를 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니까 그렇다면은 채권 거래, 주식 거래, 부동산 거래, 그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상환적 거래, 뭐 이자 지급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초점을 그냥 편의를 위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거래를 논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거래적 화폐 수요에 대응되는 거래의 범위에 이 모든 거래를 다 포함하게 되면 이 초과분의 화폐도 따지고 보면 거래적 화폐 수요는 거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결국 이게 100만 원이라고 칠까요? 100만 원을 가지고 저는 내일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거든요. 화폐라는 게 버리는 거 아니죠. 휴지통에 버리는 거 아니죠. 불에 태울 거 아니죠. 그럼 뭔가 이 거래를 수행하기까지는 내일 채권 매입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지금 보유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맞죠? 보유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 거래를 수행해서 지금 보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버리고자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불에 태우고자 하는 이런 화폐가 아니죠, 이거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따라서 거래적 화폐 수요에 대응하는 거래의 범위에 전 범역의 거래들이 모두, 이 거래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는 포함되는 경우에는 처분하겠다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 초과분의 화폐도 당초부터 이미 경제 주체가 이런 거래에 있어 지급을 행하기 위해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렇죠? 네. 여기 좀 복잡합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제 주체가 자기의 수중에 보유되고 있는 이 초과분의 화폐를 불에 태우거나 휴지통에 버리거나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하지 않는 한 이 초과분의 화폐는 이것이 실제 지출 시점까지 보유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경제 주체가 무엇인가 경제재 또는 경제 행위를 대상 또는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 지급을 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에 해당합니다. 맞잖아요? 버리고자 하는 화폐가 아니잖아요.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죠. 언제까지? 채권, 주식 또는 부동산 혹은 이런 거래들을 하기 위해서 이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급하는 이 거래를 위한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의 양입니다. 화폐 수의 정의가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라고 한다면 이것도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잖아요. 버리고자 하는 화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따라서 이 거래의 범위에 전 범역의 거래들을 모두 포함시킨 한 이 초과분의 화폐가 아니라 이 경제의 주체가 거래적 동기에 의해 수요하는 화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수요되는 화폐입니다. 수요되는 화폐예요. 얘도. 거래 범위에 이걸 다 포함시키게 되면 세상에 그 수요되지 않는 화폐라는 건 없습니다. 화폐가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소각물이 아니잖아요. 소각 대상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폐 수요를 초과하는 초과분의 화폐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논리상 시원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403페이지 그 아래쪽 문장입니다. 자, 대응하는 초과 공급이 시원적으로 있을 수 없는 화폐 수요. 이런 화폐 수요라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죠. 이런 화폐 수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존 경제학자들 분 중에 거래에 이걸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이미 화폐 수요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적어도 기존 경제학계에서도 거물급 경제학자들은요, 적어도 거래적 화폐 수요의 거래는 이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경제학자들의 실제 입장이죠. 대부분의 기존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은 화폐 수요를 초과하는 분량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경우 그 초과분의 화폐만큼 금융증권이나 실물자산을 매입하려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 여러분 교과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교수님들 있죠? 그 교수님들의 국내를 막론한 그런 교수님들의 교재를 읽어보시다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런 논의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래적 화폐수에 대응되는 거래에 당연히 이것만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경상적 거래 혹은 뭐 상환적 거래까지 포함한 경상적 거래. 줄여서 말씀드리면 일상적 시공제 거래만 포함시켜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기존 경제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논리적 일관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의 이 거래에 쉽게 말하면 경상적 거래 내지 일상적 시용제 거래만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그 논리 전개가 합리적인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실제로 케인즈를 위시한 상당수의 기존 경제학자들은 거래적 화폐수에 대응되는 거래를 지칭함에 있어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명시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current. 원서들을 보게 되면 current transactions 혹은 current란 말을 안 쓰게 되면 daily transactions 또는 regular, 정규적, 일상적 거래, 정규적 거래, regular transactions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current transactions, daily transactions, regular transactions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경제학 교과서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분들의 경제학 교과서에서 거래적 동기에 의한 거래를 논할 때 그때 그냥 막연히 그냥 transactions가 아니고요. current transactions 혹은 daily transactions, regular transaction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제학자들도 상당수의 기존 경제학자들은 명시적으로 거래적 동기에 의한 거래는 이거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래의 범위에 관한 정론은 무엇이냐? 정론은 제가 1편 2장에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제가 페이지를 여러분께 적어드릴 수가 있는데, 네,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그 거래적 동기에 의한 거래의 정확한 범위를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요, 제 책 229페이지부터 기네요. 229페이지부터 243페이지? 243페이지 정도까지를 보시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요, 저의 화폐, 이자, 주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거기를 보시게 되면 이거 설명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00페이지가 할애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저는 500페이지를 할애해서 기존 케인즈 유동성 성어설이 그릇됐다는 것을 그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의 거래의 범위를 설명한 데에만 아마 한 200페이지가 할애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책에서는 금융경제학 원론에서는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제가 할애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거기서 저의 베타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베타 원리 그러면 베타 원리 배제할 배자 쓰는 거죠. 맞죠? 베타 원리. 원래 베타 원리라는 그 용어는 뭐 여러 군데 나오겠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물리학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베타 원리라는 게 베타 원리가 있습니다. 이 베타 원리는요, 영어로 exclusion principle이라고 그래요. exclusion. 배제시킨다 이런 뜻이죠. exclusion principle. 물리학에서는 이 용어를 볼프강
파울리, 오스트리아 출신의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1945년인가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어요. 이런 그 베타 원리를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그 물리학에서 페르미온이라고 얘기하면요, 이게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제 이런 것들을 페르미온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스핀이 뭐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복잡한 거 없이 그냥 그런 입자들, 이런 입자들은요, 동일한 양자 상태에 자기하고 똑같은 게 동일한 양자 상태에 있지 못하게, 동일한 양자 상태에 있지 못하게 배척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프강 파울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랑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그 전자는 자기 말고 자기가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어떤 숫자를, 그 양자수를 가진 걔 빼놓고는 딴 건 그 자기 궤도에 못 들여놓게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또 다른 궤도에 있어야 돼요. 또 이 전자에도 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자 껍질, 뭐 이런 것들이 원자 껍질 같은 게 돼 있고요. 이 베타 원리 때문에 걔가 안 부서집니다. 베타 원리는. 이게 물리학에서의 그 원리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베타 원리, 서로 이렇게 배제하는, 입자들끼리 서로 배제해서 이렇게 형체를 유지하게 하는, 물질의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이 베타 원리도 붕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붕괴되냐면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중력에 의해서 붕괴가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중력 붕괴라고 합니다. 중력 붕괴. 네. 그런 걸, 이 베타 원리가 붕괴되는 경우는요,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별에서는 이 베타 원리의 그 베타력을 압도하는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 붕괴라는 게 일어납니다. 중력 붕괴. 중력이 그래비티죠. 그래비테이셔널. 붕괴가 물리학 용어로 컬랩스인가 그렇습니다. 그 그래비테이셔널 컬랩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중력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똑같은 이름을 써서 베타 원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베타 원리. 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베타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설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이거 생략하고, 이 베타 원리에 의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의 베타 원리는 이게 붕괴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붕괴되는 게 아니고요. 케인즈의 유동성 성호설을 붕괴시키는 원리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의 베타 원리는, 물리학에서 베타 원리는 중력 붕괴로 붕괴될 수 있지만 저의 베타 원리는 자기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을 붕괴시킵니다. 그 베타 원리에 따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404페이지. 자, 거래적 화폐 수요의 거래는, 거래적 화폐 수요에서의 거래는 뭐만 포함되냐면요, 경상적 거래와 상환적 거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래만 포함됩니다. 그 포함되지 않는 거래들이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저축성 예금의 거래도, 저축성 예금의 거래도 포함이 안 되고, 이런 경우 이제 그 화폐를 M1으로 규정할 때는요, 저축성 예금의 거래 이런 것도 포함이 안 됩니다. 이런 거 포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 거래 이것도 포함 안 되고, 주식 거래 이런 것들도 포함 안 되고,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도 포함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론입니다. 정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존 이론의 모순과 오류를 이미 이 논의에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를 봐주시게 되면, 아까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 예,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까요? 자,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자,
만약에 현실에 존재하는 이제 화폐 잔액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화폐 잔액입니다. 실제 총 화폐 잔액. 실제 화폐 잔액. 실제로 존재하는 화폐 잔액 전체입니다. 전체는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제 투기적 화폐 잔액입니다. 투기적 화폐 잔액. 투기적 화폐 잔액입니다. 투기적 화폐 잔액. 그리고 아주 조금 예비적 화폐 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거래적 화폐 잔액. 거래적 화폐 잔액. 이렇게 존재하고 나머지가 초과분의 화폐입니다. 그러면 투기적 화폐 수요로부터는, 투기적 화폐 잔액으로부터는 아무런 지출도 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얘는 demand for idle money거든요. 얘는 idle money예요. idle money. 투기적 화폐 잔액은요, idle money입니다. 이것도 무슨 주식이나 채권 거래를 위해서 보유하는 화폐 거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idle money예요. 내일 모레 뭐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보유있고자 하는 화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idle money입니다. 얘는. 이 잔액은 idle money고 예비적은 뭐 설명드릴 필요 없고. 자, 거래적 화폐 잔액으로부터는 무슨 거래가 일어나냐 하면은 경상거래, 경상적 거래, 상환적 거래, 일상적 시형제 거래가 이제 위주가 되겠죠. 일상적 거래. 그리고 이제 뭐 상환적 거래 이런 게 일어납니다. 투기적 화폐 잔액으로부터는요, 그 지출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화폐 잔액 중에서 예로부터는 적어도 적어도 당분간, 사실 상당 기간 동안 하등의 지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등의 지출도 아이들 머니니까요. 그 다음 뭐 예비적 동기는 이게 비상시에 조금 지출되니까 그래서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이게 무시합시다. 무시하고 거래적 화폐 잔액으로부터는 경상적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집니다. 초과분의 화폐 잔액으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은 채권 거래, 주식 거래,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동산 거래 등 자산 거래가 일어납니다. 자산 거래. 현실 화폐 경제에서요. 전체적인 거래 규모가 되면 이 규모도 엄청나지만 이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하루에 주식시장에서 그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래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초과분의 화폐로부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말입니다. 기존 경제학에서 말하는 화폐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는 초과분의 화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현재까지 논에 따르면 기존 경제학에서는 이런 게 없는 상태를 화폐 시장의 균형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러분들이 407페이지 봐주게 되면요. 오늘날의 화폐 경제에서 금융증권이나 실물자산의 거래가 수행될 때 그때마다 어떠한 형태로든 화폐의 지출이 수반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실이다. 그리고 그 같은 지출이 초과분의 화폐로부터 행해진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원인에 의해 그 경제에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존재하고 있을 수 없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거래들이 전혀 수행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화폐시장의 균형 상태 아니겠어요? 화폐시장의 균형 상태에서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논리에도 안 맞고 현실에도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기존 경제에서는 버젓이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일치한 상태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 상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이런 게 거래가 이루어졌던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경제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경제학을 차라리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다 이거 이해하십니다. 근데 경제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셨다는 분들, 수리 경제학까지 공부하시고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으신 분들 다 포함해서 노벨 경제학상이 노벨 기념 경제학상이죠. 스웨덴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노벨을 유지했다는 그 노벨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노벨상이 아니다라고 노벨의 유족들이 그 없애자고 하는 그 노벨 경제학상. 그렇지만 권위가 있죠.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분들까지 포함한 지금까지 기존 경제학들 모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1983년에 깨달은 거고 그 이전에 이미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죠. 경제학과에 진학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석학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런 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몇 번 해드려 봤지만 이분들은 제 질문을 이해를 하지 못하십니다. 이해조차. 질문의 성격조차. 왜 그게 문제가 되니?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경제학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 화폐 시장의 균형 상태,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의 일치한 상태가 존재한다라고 인식하게 되면은 기이한 결론이 도출되는 거예요. 이 거래까지는 이루어지는데 이 거래는 화폐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기묘한, 기이한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이게 기존 이론의 오류입니다. 오류.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